예,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들으셨습니다. 총 120분 넘게 진행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직접 진행하면서 집권 3년차 국정 운영 방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전문가 세 분과 함께 기자회견 내용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그리고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세 분 스튜디오 안에서 계속해서 저희들과 같이 신년 기자회견 내용 지켜보셨습니다. 정치 사회 분야, 그리고 외교 안보, 그리고 경제 분야 세 분 전문가 모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각 분야 총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최 교수님께 말씀 드립니다. 예, 일단은 이번에 신년 기자회견이 본인이 직접 대통령께서 직접 사회를 보시면서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그다음에 각본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 그런 점은 예전에 물론 작년에도 신년 기자회견이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작년에는 사회를 본인이 보시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소통수석이 그때 사회를 보고서 질문을 받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사회도 보고 질문도 받고 또 기자들이 질문한 내용들 중에 본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웃음도 유도해내고 이러면서 아주 부드러운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예전에 대통령들이 보이지 않았던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새로운 어떤 신년 기자회견의 어떤 새로운 모델을 표현해줬다, 이런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여러 가지 사실 민감한 현안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질문 내용들 중에 신재민 전 사무관 문제라든지 김태우 수사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허심탄회하게 본인의 의사를 밝혀서 국민들한테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밝혀준 점, 이런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정 교수님. 네, 외교안보 분야도 상당히 좀 민감한 영역이죠. 지금 굉장히 이제 북중, 남북미 간의 이제 외교전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좀 하나하나 단어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잘 관리를 하면서 충분히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을 잘 한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외교안보의 성과가 많았는데 그 성과를 잘 정리를 하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가 되어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가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을 아주 잘 전달한 오늘 기자회견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경제 분야는 어땠습니까? 예, 이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으로서 가장 경제 분야에 많은 관심과 시간을 할애한 그런 회견으로 보입니다. 예.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거의 정치, 안보, 외교 분야로 흐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모두 발언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분의 2 이상이 경제고, 또 기자 일문 일답에서도 경제 쪽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셨는데, 이코노미스트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우리 경제 현실이 엄중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것이 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를 지적하신 건지, 아니면 정치나 외교 안보 분야 또 이런 부분에 말하기 곤란한 또 진보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루어진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좀 추가로 말씀 올리고자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용을 좀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방점이 찍혔던 부분은 경제이기 때문에 경제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언급됐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다, 경제 분야에서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단어로 정한다면 한마디로 이제 혁신적 포용 국가, 예. 또는 이제 포용 성장이죠.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키워드 자체는 경제입니다. 그동안에 새해 들어서 지난해 연말부터 대통령께서 여러 자리에서 경제 활력을 많이 강조하셨어요. 우리 기업이 좀 잘 살아야 돼, 성장률이 높아져야겠다. 그런데 경제 활력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만큼 대통령께서 이 확실한 소신을 확실히 했다. 일각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이 공정 경제 때문에 우리 경제가 실패했다, 이렇게 비하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절대 아니다.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이나 혁신 성장을 통해서 포용 국가를 더 확실하게, 더 세게 밀고 나가야 됐다, 그런 정책 방향을 분명히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포용적 국가, 그리고 포용 경제로 가야 되느냐, 갈 길이 어렵고 부작용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경제 이론까지 동원해가면서 상당히 깊고 심도 있게 지적을 하셨다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최 교수님. 예. 야당 쪽에서는 고용 상황이 재난에 준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강하게 비난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대통령 이 신년 기자회견에 경제 부분이 많이 할애될 거다는 것은 예측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신년 기자회견을 보니까 3분의 1 이상의 경제 분야를 정말 이야기를 하셨고요. 예. 그중에서도 특히 강조했던 부분이 고용 부진
고용 네. 부진 상황에 대해서 본인 현실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이 부분에 좀 아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게 있었습니까?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고용이 부진하다 부분을 인식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는 거고. 소장님이 얘기했듯이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얘기한 걸 보면 혁신성장이라는 개념 자체에 저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경제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ICT라든지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일 있다면 하겠다는 의지로 저는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기업과 뭐 같이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경제 성과를 내고 사람 중심 경제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면서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를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저는 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본인이 지금 대통령께서 느끼고 있는 경제의 어떤 어려운 부분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올인하겠다고 하는 부분도 저는 오늘 밝혀졌다고 봐요.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기 위해서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기업 전체적으로만 지원하는 것보다는 양쪽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찾아보겠다는 거거든요. 그 방안이 저는 혁신성장이라고 보여지고 아까 포용적 경제성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두 가지가 저는 녹아있다고 봐요. 물론 그것이 일부에서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선진국 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경제성장에 올인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는 방향을 그대로 용인하고 갈 수는 없는 사회예요. 그게는 뭐 우리가 정말 뭐 중진국이나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게 어느 정도 일부 허용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세계적인 어떤 스탠다드로 봤을 때는 고용 성장이나 이런 부분과 함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는 대통령이 잘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예. 혁신 성장이라는 키워드 안에는 역시 경제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활력을 넣을 수 있는 부분도 함께 하겠다. 그리고 본인도 얘기하잖아요. 노동계 희생이나 노동계 일정 부분 그 경제 발전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도움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얘기하셨어요. 예. 그런 부분이 결국은 경제 성장을 위해서 기업 중심의 어떤 경제 성장을 뭐 부인하거나 이런 의미라고 보이지 않고요. 혁신 성장을 통해서 기업도 잘 살고 또 그것이 불평등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겠다는 의지라고 저는 봅니다. 예, 최근에 이제 또 문재인 정부와 노동계 간의 갈등도 빚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꽤나 좀 명확하게 좀 전달이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 뭐 노동정책 후퇴라는 비판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노동시간 단축 등 그 어느 정도보다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노동계가 인정을 해줘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사회 전반에 대한 개선 그리고 노동의 질의 개선은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점도 노동계가 인정을 해달라라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서 이제 이 노동관계 언론사에서 노동 문제를 질의를 했죠. 특히 우리가 지금 국제적으로 현안이 되어 있는 이 공무원이라든지 퇴직자 문제, ILO 지금 권고사항 우리가 해주지 않고 있는 거라든지 그 밖에 노동계가 지금 원하는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이 정부가 이 당초의 약속하고는 달리 좀 노동계를 홀대하고 있지 않느냐. 노동계가 원하는 방향을 다 안 해주는 거 아니냐. 이 민노총 같은 이제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불만의 대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특정한 이제 노동계 편이든 재계 편이든 한쪽 편을 든 게 아니라 나라 국가 경제 전체를 좀 생각하자. 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노동계의 입장에서도 당장에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시죠. 기업이 죽으면 나중에 노동 일자리가 없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속도 조절은 조금씩 하자. 좀 이해해달라. 그리고 또 경사 노위를 지적을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좀 사회가 화합하고 하나의 갈등을 해소하면서 어떤 공통의 목표를 해서 같이 나아가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포용적 국가라든지 전체를 좀 크게 보는 그런 측면은 분명히 하셨다고 상당히 높이 평가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소장님 경제 분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이 부분은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다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놓쳤다는 거 있을까요? 예, 저는 가장 아쉬운 대목이라고 할까요? 뭐 바램이라고 이러면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고용 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 예. 대통령께서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신다고 그렇지 않느냐. 이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이 문제가 오늘 대통령이 하시고자 하는 또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가장 큰 핵 중에 핵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소득주도 성장이나 이런 포용적 경제 성장 정책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다. 그 정책은 오히려 더 세게 가야 하는데 오히려 제조업이 잘못됐다. 제조업에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자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 그 제조업이 안 되다 보니까
연관 서비스업이 안 되고 이름으로써 전반적인 이 구조 실업자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대목에 대해서는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 재계나 자영업자나 이런 부분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그 최저임금을 올린 거나 시간을 단축한 거 또는 그 주휴수당 이런 거 늘린 것에 대한 속도라든지 또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데 대한 불평,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한 좀 국민적 이해를 구하는 대목이 좀 적었다. 그다음에 또 기업이 지금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각종 규제와 어떤 그 간섭 이런 건데 오늘 말씀하신 대목은 그 신산업으로 넘어가는 데서의 전통사회의 갈등만 말씀하셨어요. 대부분 기업들은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떤 조그만 사업을 하려도 예를 들어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각종 허가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재계의 불만인데 그걸 좀 더 포용을 해주셨으면 어떻겠나 그런 아쉬움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예, 이번에는 외교안보 분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과 관련된 언급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김 위원장의 방중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좀 더 가까워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작년의 패턴을 고려했을 때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죠. 그리고 현 정부는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뭐 정부 당국이 또 판단하는 바에 따르면은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 어떤 미중 간의 사전 조율,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갈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배후론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좀 시진핑 주석에게 노골적인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었죠. 이제 그러던 것이 연말에 가서는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했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100% 동의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극적인 전환이 또 있었거든요. 그중에 미중의 모종의 합의가 좀 있었을 것이고요. 그 합의를 이제 중국이 북한한테 전달하는 과정이 아마 이번 북중 정상회담의 핵심 아젠다였을 겁니다. 예. 이런 거기에 대한 이제 정부의 나름대로의 정보 분석과 판단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이를 종합적으로 유추해 봤을 때 앞으로 이제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이번 북중 정상회담이 좋은 징검다리 역할을 하지 않겠냐, 촉진자 역할을 하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희가 중요하게 늘 이야기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럼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 언제 할까라는 질문 제가 여러 번 드렸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기자가 질문이 있었고 대답도 있었거든요. 서울 답방 시기에 대해서 2차 북미 정상회담 후에 남북 이제 서울 답방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어야 거기서 이제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 그리고 그에 대한 상응 조치로 국제 제재의 완화의 큰 틀이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돼야 남북 정상이 만났을 때 구체적으로 경협과 교류를 해서 어떻게 속도를 내고 어느 분야에 뭘 할지를 정확하게 합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만약에 남북 정상회담이 먼저 그냥 이루어진다라면 서울 답방 온다는 역사적인 사건이긴 한데 그 역사적인 사건 이외에 구체적인 어떤 합의나 성과를 내기는 사실은 조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와 그에 대한 상응 조치로서의 제재 완화에 대한 큰 틀의 합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다음에 그 안에서 다시 이제 남북 정상이 만나서 남북 교류와 협력에 대해서 속도감 낼 수 있는 합의를 내는 것이 이제 그런 순서로 보고 그렇게 답변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중국을 방문하고 좀 돌아갔겠죠. 압록강을 통과했다는 소식까지 이제 새벽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 이제 만나야 되잖아요. 고위급 회담이 있을 것 같다는 언급도 잠시 문재인 대통령이 했었거든요. 그 시기 언제쯤 보십니까? 이르면 다음 주? 다음 주에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순방을 나가거든요. 예. 아프리카 쪽 순방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계속 뭐 국무장관의 일정은 매일 바뀌는 거니까요. 외교 그렇죠. 일정 바쁘다 보니까 순방하고 이제 귀국 길에 극적으로 뭐 평양을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제3국에서 김영철 부장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돌아간다면 뉴욕에서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한 3가지 정도 방안이 있을 것인데 지금 북미 간에 아마 조율을 할 겁니다. 북미 간에 겉으로는 지금 대화가 동결돼 있는 것 같지만은 여러 가지 징후들을 보면 이게 수면 밑으로는 굉장히 활발하게 만나고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되거든요. 다만 이제 고위급 실무회담, 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나 폼페이오 장관급 라인의 어떤 직접적인 미팅이 없는 것이지 실무 뭐 뉴욕 채널이나 여러 가지 판문점 채널 등등은 살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일정 조율을 좀 활발하게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아마 한 1, 2주 내에 조만간 북미 간의 접촉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예, 자 잠깐만요. 자 문재인 대통령 오늘 오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국정 운영 기조와 방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청와대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지금까지 나온 상황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동 기자, 문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 앞서서 신년사를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올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는 역시 경제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졌다면서 정부는 이런 경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낙수 효과는 끝났다고 언급한 문 대통령은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해 반드시 혁신적 포용 국가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 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국민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는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면서 사회 안전망과 고용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유치원 비리와 채용 비리 등 반칙과 부정을 근절하는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위해 협치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이 기자, 그리고 지난해 큰 성과를 보였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올해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같은 평화의 길은 올해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머지않은 시기에 개최될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고 평화가 완전히 제도화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는 신중한 입장도 드러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조건 없고 대가 없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재개 의지를 매우 환영한다며 국제 제재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신년사 이후에 이어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들 많이 쏟아졌습니다. 주요 내용들 정리해 주시죠. 네, 기자회견의 첫 질문은 취임 후 지난 20달 동안 가장 큰 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지표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쉬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기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정부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보완할 점을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만들기, 남북 관계 분야에서는 큰 성과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질문들이 이어졌는데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에 대해선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요. 또 지난 연말 받은 김 위원장의 친서에 답장을 한 사실도 전해졌습니다. 최근 논란이 됐던 김태우 전 특검 반원과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요. 문 대통령은 우선 과거 정부에 비해 권력형 비리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김 수사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불거지는 것이고 곧 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에 대해서는 젊은 공직자가 소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이라면서도 정책 결정은 신 전 사무관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요, 당초 오전 11시 40분까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정오를 부쩍 넘겨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청와대 출입 기자를 통해서 오늘 있었던 신년 기자회견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최 교수님, 예. 방금 우리 출입 기자도 이야기했지만 당초에 이게 한 100분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그랬었죠. 솔직 한 120분, 예. 실제 이동 시간까지 한 125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외교안보 또 통일 관련, 예. 경제, 정치, 사회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커뮤니케이션 관련해서 전공을 하셨는데 예. 오늘 본관 1층 로비에서 일단 기자회견문 낭독한 것도 이례적이었고 예.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도 좀 이례적이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저게 소통의 하나의 그 좋은 모델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우리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모습은 미국에서야 타운홀 미팅이 워낙 이제 일반화돼 있기 때문에 무슨 뭐 대화하면 대통령과 기자들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게 각본 없이 그냥 쭉 이어지는 거잖아요. 지금도 그런 스타일로 지금 작년부터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전 대통령들은 저런 형태보다는 질문을
일반적으로 좀 받고 그러고 나서 답변도 준비한 상태에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또 질문 순서까지 정해놓고 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없애고 손들고 지명하고 지명한 사람이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나면 답변하고 그러니까 전혀 그 각본 없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어떤 질문이 나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평소에 생각하고 평소에 알고 있는 내용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물론 대통령이 어제 하루 종일 준비하셨다고 저는 봐요. 어떤 질문이 나올지도 예상해 볼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그렇다고 대통령이 원하는 질문이 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대통령의 솔직한 심정을 들을 수 있다. 준비된 답변이라고 하면 어찌 보면 좀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죠. 국민들에게 약간 좀 속일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본인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평소에 어떤 그 소신으로 갖고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표현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제 대통령들은 저런 기자회견을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도 좀 늘렸으면 좋겠고 좀 어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지금 200명이 와 있는데 200명의 질문을 다 받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제한돼. 그래서 아마 20분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시도를 작년부터 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소통하는 청와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기회가 된다고 보이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각본 없이 정말 진행이 됐기 때문인지요. 이 정치 사회 분야 질문이 오히려 조금 작았다, 좀 적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많은 국민들이 아마 이 질문 분명히 어느 기자가 할 거로 기대를 하셨을 거예요. 김태우 수사관 그리고 신재민 전 사무관 얘기 바로 첫 질문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답변 또 질문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요? 저는 두 사람을 분리해서 답변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사무관의 문제는 좀 다른 차원이다. 김태우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비위 문제를 덮기 위해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본인이 문제라고 제기한 모든 것이 본인이 만든 서류예요. 그러니까 목록을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폭로한 목록이라는 여러 목록을 보면 김태우 수사관이 직접 다니면서 본인이 정보를 모으고 그 정보를 모은 것을 목록으로 만들어서 제공한 겁니다. 물론 그 사이에 김태우 수사관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게 위에 보도가 됐느냐 안 됐느냐, 위에로부터 지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문제인데 그건 서로 의견이 지금 다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김태우 수사관의 말을 100% 아직까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수사가 다 끝나봐야 되겠죠. 정말 위에서 지시를 한 건지 아니면 김태우 수사관이 뭔가를 올렸는데 위에서 그걸 잘랐는지 이 문제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결과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 상황에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고 목록 자체를 만든 건 김태우 수사관이 맞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한 것 같고요. 신재민 전 사무관 같은 경우에는 그 신재민 전 사무관이 했던 행동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밝힌 내용의 자체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삼는 내용은 아니었다고 저는 봐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했죠. 젊은 공직자가 본인이 보는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또 그것이 청와대나 아니면 정부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건 얘기했어요. 다만 그것이 전체 결정 과정에서 그러니까 큰 틀의 국가 경제라는 관점이나 장관의 관점에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동의해요. 무슨 말이냐면 신재민 전 사무관이 본인이 사무를 보는 관점에서 또 업무를 보는 관점에서 본인이 느끼고 경험한 내용들을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무슨 거짓이 포함됐거나 아니면 무슨 거기에 본인이 뭔가를 드러냈다고 보진 않아요. 다만 그것이 국가 전체의 경제를 볼 수 있는 관점하고 또 다른, 즉 장관이 보는 관점과 사무관이 보는 관점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차이였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쭉 보시기에 정치 사회 분야에서의 질의와 답변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제가 언론학을 전공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인들이 바로 공직자로 가는 부분, 이 부분은 논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예전 정부부터 박근혜, 이명박 정부부터 그 부분에서 계속 비판적인 입장을 견제했던 사람이고 물론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저는 인정하고요. 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에 있던 분이 그렇게 빠르게 예를 들면 언론사에 그만두고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가 아니라 바로 며칠 전까지 언론사의 기자로 활동했던 분이 공직사회로 가는 것은 저는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저는 약간 제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 중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 여야가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그 부분도 관심인지 두 분께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한 30초씩. 앞으로 또 경제 관련 분야 올해 1년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방향은 밝혔습니다만은 한마디 부탁 말씀 좀 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좀 아쉽네요. 우선 우리 오늘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사회를 보면서 한 최초의 기자회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재밌는 현상이 하나 처음에 연합뉴스는
소속사를 밝히면서 연합뉴스부터 먼저 했단 말이죠. 상당히 특혜인데 전 사회가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걸 넘어가 보니까 그동안에 연합뉴스가 상당히 공정하게 방송을 했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제가 왜 이 말씀 농담 삼아 드리냐면요. 예. 오늘 기자들이 좀 잘못했다 기자회견을. 자기가 왜냐하면 저 전국에 200개를 데리고 왔으면 자기 소속사의 이해관계나 그 독자들만 생각하니까 전국적인 이슈를 생각했는데 전국적인 이슈보다는 너무 지역적인 걸 하다 보니 큰 이슈가 많이 빠졌다. 네, 알겠습니다. 기자도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어요. 아무튼 그런 점이 있고요. 이제 경제 정책적으로는 대통령의 뜻을 이제 분명히 이번에 오늘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제 오는 반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반대하는 사람, 아까 이제 기자 같은 경우는 탕평을 좀 할 생각이 없느냐. 그런 생각해도 그거 안 하겠다고 분명히 했죠. 그런데 그 강요로 쓰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하고 생각하는 사람을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논리도 좀 더 개발을 하고 좀 적극적으로 개진해 줬으면 합니다. 예. 준 교수님, 짧게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답변 중에 좀 귀에 쏙 들어왔던 부분이 북한의 김정은이라고 하는 표현을 두어 번 썼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라 북한의 김정은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 직함을 붙였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김정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의 말에 허언이 없는 법인데 이게 아마 남북 양 정상의 개인적 신뢰에 바탕한 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남북 관계의 특수성, 남북 관계의 지렛대를 바탕으로 해서 아까 모두에서 밝힌 대로 한반도의 운명의 주인은 우리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확실하게 밝힌 기자회견이었고 앞으로도 이런 대내적인 아직도 그에 대해서 좀 반신반의하고 불안감 가진 국민들 많거든요. 그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대내적인 메시지 전하고 설득하는 작업들 이런 거 올해 한 해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세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